우선 무기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저도 당신도 찾았지만 시신이 있던 주변에는 총기 흔적이 없었죠. 둘째, 손목에 난 상처들, 새로 긁힌 자국과 멍은 누군가와 몸싸움을 했다는 증거로 볼 수밖에 없어요. 셋째, 자기 눈을 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마지막 얘기는 생각 못했어. 머츠가 인정했다. 트렌트 마지막 사건. 역대 추리소설을 꼽을 때면 결코 빠지지 않는 에드먼드 벤트리의 트렌트 마지막 사건 두 번째 시간입니다. 화가이자 저널리스트 탐정인 트렌트가 총에 맞아 사망한 미국 재벌 맨더슨의 살인사건을 조사하는 흥미진진한 소설인데요. 지난 1회에서는 세계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한 재력가 맨더슨이 사망하자 언론 재벌 제임스 물로이 경이 트렌트에게 이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하고 트렌트는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찾아갑니다.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호텔에 먼저 도착한 트렌트는 맨더슨의 주변 인물들을 만나 사건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나름 추리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2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사건 현장을 찾아가 조사를 시작합니다. 나름 예리한 감각으로 프로 탐정 못지않게 사건을 조사하는 트렌트의 활약, 들으실 준비가 되셨다면 트렌트 마지막 사건 2회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사장 상상의 수갑. 화가의 아들이자 본인도 화가인 필립 트렌트는 20살 때 이미 영국 미술계에서 어느 정도 명성을 얻었다. 게다가 그의 그림들은 잘 팔렸다. 그리고 느긋하지만 꾸준히 작업하는 습관과 간혹 강렬한 창작의 열정이 성공의 주요 이유였다. 아버지의 명성이 도움이 되기도 했고 예술을 하면 고생한다는 말도 그에게는 해당하지 않을 만큼 유산도 넉넉히 받았다. 하지만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능력이었다. 쾌활한 성격과 유머러스하고 재치 있는 그는 언제나 인기가 있었다. 게다가 타인에 대한 진지한 관심은 인기 이상의 깊은 것을 얻게 해주었다. 그는 사람을 꿰뚫어보는 예리한 통찰력이 있었지만 그 판단은 내면에서 이뤄졌기에 누구도 그와 함께 있을 때는 경계심을 갖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즐거워 보여서 유쾌한 농담을 할 때나 어떤 일에 집중할 때도 생기 넘치는 표정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또 그는 미술과 미술사에 대한 탄탄한 지식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있었으며 특히 시에 대한 애정이 컸다. 32살이 된 그는 아직 웃음과 모험을 즐겼다. 그가 본업에서보다 저널리스트 탐정으로서 100배나 많은 명성을 얻은 것은 순간적인 충동에서 비롯되었다. 어느 날 그는 신문을 집어들었고 그 신문은 영국에서 일어난 기이한 범죄, 즉 기차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 사건의 정황은 난해했다. 두 사람의 용의자로 체포된 상태였다. 트렌트는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지만 친구들이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특별한 목적 없이 여러 신문에 실린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그는 점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그의 상상력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예술적 영감이나 개인적인 모험에서만 느껴보았던 흥분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날이 끝날 무렵 그는 레코드 편집장에게 긴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가 그 신문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관계가 가장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기사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그는 에드거 앨런 포가 메리 로저스 사건을 다룰 때 썼던 방식과 매우 유사한 방법으로 편지를 썼다. 신문 기사만을 참고해 겉보기에는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실에 주목했고 증인이라고 주장했던 남자에게 심각한 의혹을 던졌다. 제임스 물로이 경은 이 편지를 그날 저녁 신문 더 선에 실었고 트렌트가 지목한 남자가 체포되어 자백했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었다. 이후 런던 통이었던 제임스 경은 트렌트와 빠르게 친분을 쌓았다. 두 사람은 잘 어울렸는데 트렌트의 타고난 넉살 덕분에 나이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했다. 레코드 건물 지하실에 있는 거대한 윤전기는 그에게 새로운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그곳에서 하인리 클라이풍의 기계 풍경화를 그렸고 물루이 경은 그 그림을 보자마자 사들였다. 몇 달 후 일클리 미스터리로 알려진 사건이 발생했다. 제임스 경은 분위기 좋은 저녁 식사에 트렌트를 초대했고 그가 생각하기에 놀라울 정도의 보수를 제안하며 레코드지의 특별 대표로 일해달라고 요청했다. 넌 할 수 있어. 편집장이 재촉했다. 넌 글도 잘 쓰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지. 기자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은 30분이면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리고 너는 추리력과 상상력도 풍부하고 냉정한 판단력도 있지. 만약 네가 이 사건을 해결한다면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보라고. 트렌트는 꽤 재미있을 거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담배를 피우며 미간을 찌푸렸고 결국 망설이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 익숙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두려움에 맞서는 건 그에게는 도전해야 할 습관 같은 것이었기에 트렌트는 제임스 경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는 해냈다. 그는 두 번째로 당국보다 먼저 진상을 밝혀냈고 그의 이름은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그 후 그는 다시 그림을 그리며 조용히 지냈다. 트렌트는 언론계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고 예술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제임스 경은 다른 편집자들과는 달리 높은 연봉으로 그를 유혹하지 않았다. 그러나 몇 년 동안 그는 30번쯤 제임스 경의 요청으로 국내외에서 유사한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때로 트렌트는 몰두하던 일 때문에 거절하기도 했고 때로는 남들보다 한 발 늦게 진상을 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레코드와의 비정규적인 관계 덕분에 그의 이름은 영국에서 잘 알려진 이름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대중에게 자신의 이름 외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는 그의 개인적인 성향을 암시했다. 그는 물루이경 신문사에 자신에 대한 철저한 함구령을 내렸고 다른 신문사들도 제임스 경의 사람을 띄우고 싶어 하지 않았다. 트렌트는 화이트 게이블스로 가는 오두막길을 빠르게 걸으며 어쩌면 맨더슨 사건은 아주 간단하게 끝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커플스는 지혜로운 노인이었지만 자기 조카에 대한 공정한 의견을 갖는 것은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호텔 지배인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하면서도 그녀의 선함에 대해 강조했던 건 사실이었다. 지배인은 말재주가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트렌트의 마음에 명확한 인상을 남겼다. 여기 아이들은 그녀의 목소리만 들어도 밝아져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그녀가 여름에 오기를 기다렸죠. 그렇다고 그녀가 마음만 착한 여성이란 뜻은 아니에요. 그녀는 강단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용기, 추진력도 넘쳐나죠. 마일스톤에서 그녀가 어려운 일을 겪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그녀가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말이죠. 트렌트는 맨더슨 부인을 꼭 만나고 싶었다. 그는 이제 넓은 잔디밭과 관목 너머를 볼 수 있었다. 칙칙한 붉은 벽돌로 지어진 2층 집 정면에는 저택 이름의 유래가 된 2개의 커다란 박공 지붕이 있었다. 그날 아침 차 안에서 잠깐 스치며 본 그 집은 현대식이었고 지어진 지는 아마 10년 정도 된 것 같았다. 그 집은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부유한 영국 시골집에서 느껴지는 평화롭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졌다. 집 앞길 건너에는 비옥한 초원이 절벽까지 이어져 있었고 집 뒤로는 숲이 펼쳐져 넓은 계곡을 지나 황야까지 이어졌다. 이런 곳에서 폭력적인 범죄가 일어났다는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저택은 너무나 조용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으며 우아한 삶의 기운이 물씬 풍겼다. 그러나 집 너머 정원과 햇볕에 뜨겁게 달궈진 하얀 도로 사이의 울타리 근처에는 정원사의 도구 창고가 있었고 바로 옆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 시신은 나무로 된 벽에 기대어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트렌트는 진입로 입구를 지나 창고와 마주 보이는 길을 따라 걸어갔다. 도로를 따라 약 40m쯤 더 가면 길은 집에서 급격히 꺾여 울창한 숲 사이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모퉁이에서 집의 경계가 끝나며 울타리 모서리에 작은 흰색 문이 있었다. 이 문은 정원사들이나 집안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이 분명했다. 문의 경첩은 부드럽게 움직였고 그는 울타리와 키 큰 진달래 덤불 사이로 집 뒤쪽을 향해 천천히 들어갔다. 덤불 사이 틈으로 난 길을 따라가자 나무로 깔끔하게 지어진 작은 창고가 있었다. 그 창고는 집안 모퉁이와 마주하고 있었고 시신은 집에서는 보이지 않는 반대편에 누워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전날 아침 일찍 가까운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던 하녀가 주인처럼 부유하게 사는 게 어떤 기분일지 상상하며 무심코 창고를 바라보았을지라도 몰랐을 거라고. 그는 그곳을 꼼꼼히 살펴보고 창고 안도 샅샅이 뒤졌지만 시신이 놓여있던 잔디가 밟힌 흔적 외에는 별다른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몸을 낮추고 날카로운 눈과 감각적인 손가락으로 넓은 땅을 세밀히 조사했지만 수색은 성과 없이 끝났다. 그때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 즉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에 그의 수사는 중단되었다. 트렌트는 긴 다리를 펴고 진입로 가장자리로 걸어 나왔다. 한 남자가 집을 나와 커다란 대문 쪽으로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다. 자갈길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그 남자는 신경질적으로 재빠르게 몸을 돌려 트렌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을 갑자기 마주한 순간 트렌트는 소름이 끼쳤다. 그의 얼굴이 너무나 창백하고 초췌해서 무서울 정도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젊은 남자의 얼굴이었다. 긴장되고 피로해 보이는 푸른 눈 주위에는 주름 하나 없었다. 두 사람이 서로 가까워지자 트렌트는 그 남자의 넓은 어깨와 요연하고 강인한 체격에 감탄했다. 피로로 인해 굳어있긴 했지만 그의 자세와 잘생기고 균형 잡힌 이목구비, 짧고 부드러운 금발, 그리고 그가 트렌트에게 말을 걸 때의 목소리까지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임이 분명했다. 옥스퍼드가 당신의 놀이터였던 것 같군, 젊은 친구. 트렌트는 속으로 생각했다. 당신이 트렌트 씨라면 젊은 남자가 상냥하게 말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커플스 씨가 호텔에서 전화하셨거든요. 제 이름은 말로입니다. 당신은 맨더슨 씨의 비서였죠? 트렌트가 물었다. 그는 젊은 말로가 마음에 드는 듯했다. 젊은 남자는 신체적으로는 지쳐 보였지만
그 나이 또래의 내적인 건강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하지만 그의 피곤한 눈빛에는 트렌트의 통찰력을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건 마치 현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저울질하는 습관적인 표정 같았다. 목적의식이 뚜렷해서 몽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표정이었다. 트렌트는 언젠가 이런 표정을 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는 말을 이었다. 모두에게 끔찍한 일이죠?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군요, 말로 씨. 조금 지쳤을 뿐입니다. 젊은 남자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일요일 밤 내내 어제도 차를 몰았거든요. 그리고 어젯밤 그 소식을 듣고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누가 잘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약속이 있습니다, 트렌트 씨. 의사에게 가는 길이거든요. 검시 관련해서요. 아마 내일 진행될 겁니다. 집으로 올라가셔서 버너 씨를 찾으세요. 그분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모든 걸 설명하고 안내해 줄 거예요. 그분도 비서인데 미국인이고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가 잘 안내해 줄 겁니다. 아, 참고로 여기 형사도 한 분 와 계십니다. 런던 경찰청에서 온 머치 형사인데 그는 어제 도착했어요. 머치? 트렌트가 외쳤다. 그는 내 오래된 친구인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지? 글쎄요. 말로가 대답했다. 그는 제가 사우샘프턴에서 돌아오기 전에 이미 어제 저녁에 도착해서 모든 사람을 조사했고 오늘 아침 8시부터 여기 와 있었어요. 지금 그는 서재에 있습니다. 저기 저택 끝에 열린 프랑스 창문이 있는 곳이죠. 가셔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래야겠군요. 트렌트가 말했다. 말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던 길을 재촉했다. 진입로를 따라 둥글게 휘어진 두꺼운 잔디는 트렌트의 발걸음을 고양이처럼 조용히 만들어주었다. 잠시 후 그는 남쪽 끝에 열린 창문 너머로 미소를 띠며 넓은 등과 짧은 회색빛이 도는 머리를 숙이고 있는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남자는 탁자 위에 펼쳐진 여러 서류를 살펴보고 있었다. 늘 그랬죠. 트렌트가 투정 어린 목소리로 말하자 그 소리를 듣고 안에 있던 남자가 깜짝 놀라며 재빨리 돌아섰다. 어릴 적부터 가장 기대했던 소망은 이뤄지지 않았어요. 이번엔 내가 런던 경찰청보다 앞섰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런던에서 가장 덩치 큰 경찰이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군요. 형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창가로 다가왔다. 자네가 올 줄 알았어, 트렌트. 형사가 말했다. 이런 사건이야말로 자네가 좋아하는 유형이니까. 제 취향을 고려했다면 트렌트가 방으로 들어서며 대답했다. 제 라이벌을 이 일에서 빼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미 한참 전에 시작했다면서요? 다 알고 왔다고요. 트렌트가 방안을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였죠? 당신이 빠른 건 알지만 이렇게 날렵하게 움직이시다니. 도대체 어떻게 어제 저녁에 와서 조사를 시작한 거죠? 이해가 안 되네요. 런던 경찰청이 비밀리에 항공대라도 창설했나요? 아니면 악마와 손잡았어요? 어느 쪽이든 내무장관은 성명을 발표해야 할 겁니다. 그보다 간단하지. 머치 형사가 특유의 무뚝뚝함으로 말했다. 마침 아내와 함께 할비에서 휴가 중이었거든. 여기서 20km 정도 떨어진 해안까지. 그곳에서 살인사건 소식을 들은 동료 경찰이 나에게 말했고 내가 본부에 전보를 보내자마자 바로 맡겨댔어. 그래서 어제 저녁 자전거로 여기까지 왔고 그때부터 계속 조사하고 있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트렌트가 건성으로 말했다.
머치 부인은 잘 계시는가요? 아주 잘 지내고 있네. 고마워. 형사가 대답했다. 종종 자네 이야기를 하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었던 일 말이야. 그런데 트렌트, 방을 둘러보는 동안 굳이 쓸데없는 말은 할 필요 없어. 이제 자네 방식을 잘 아니까. 듣자 하니 이번에도 운 좋게 저택 부인에게 집을 둘러봐도 좋다고 허락받았더군. 사실입니다. 트렌트가 말했다. 이번에도 제가 형사님을 한 수 앞설 것 같은데요. 지난번 에빙거 사건 때 형사님이 저를 이기셨으니 이번엔 제가 그 빚을 갚아야죠. 안 그런가요? 노련한 늙은 여우 같은 형사님. 하지만 형식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싶으시다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트렌트는 탁자로 다가가 정리된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열린 롤탑 책상으로 향했다. 그는 재빨리 서랍을 살펴보았다. 여긴 전부 치워버렸군요. 자, 형사님, 이번에도 예전처럼 게임을 시작하죠. 트렌트는 과거에도 여러 번 범죄 수사국에서 멋지 형사와 함께 사건을 맡은 적이 있었다. 그는 조용하고 신중하며 매우 예리한 인물로 용감하기로 유명했고 특히 위험한 범죄자들과의 화려한 이력을 자랑했다. 그의 인간미는 그의 체격만큼이나 넓었는데 경찰관 치고도 덩치가 상당히 컸다. 트렌트와 머치 형사는 어떤 알 수 없는 공감대 덕분에 처음부터 서로를 인정했고 트렌트는 머치 형사와의 독특한 우정을 통해 자기 삶과 경험을 더욱 가치 있게 채웠고 그와 함께하는 일에 즐거움을 느꼈다. 형사는 트렌트에게만큼은 사적인 이야기도 자유롭게 나눴으며 비밀리에 사건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도 했는데 서로의 통찰력을 높이는 데 매우 유용했다. 물론 규칙과 한계도 있었다. 트렌트는 공식적인 출처로만 알 수 있는 정보는 절대 기사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각자가 속한 기관의 명예와 위신을 위해 결정적이라고 여겨지는 발견이나 영감을 얻었을 때는 상대에게 공개하지 않을 권리도 분명히 했다. 트렌트는 이를 탐정 스포츠맨십이라 불렀다. 머치 형사 역시 승부를 즐겼고 트렌트의 예리한 지성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었기에 이 게임에 아주 적극적으로 임했다. 언론과 경찰의 명예를 건 이 경쟁에서 형사의 경험과 방법이 승리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트렌트의 빠른 두뇌 회전과 생생한 상상력, 그리고 모든 속임수를 꿰뚫어보는 직감으로 그가 승리하기도 했다. 형사는 트렌트의 마지막 말에 다정하게 동의하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프랑스 창 양쪽에 기대어 서서 눈앞에 펼쳐진 여름 풍경과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사건을 검토했다. 트렌트는 얇은 수첩을 꺼내 들었고 대화를 나누면서 가볍고 자신감 있는 손길로 방의 대략적인 평면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이런 일은 사건 현장에서 그가 습관적으로 하던 일이었고 종종 별 생각 없이 하기도 했지만 가끔 이 습관이 큰 도움이 되곤 했다. 이 방은 집의 모퉁이에 있는 두 개의 벽에 넓은 창문이 있었다. 방 중앙에는 넓은 탁자가 놓여 있었고 창문으로 들어오면 롤탑 책상이 바로 왼쪽 벽에 붙어 있었다. 안쪽 문은 왼쪽 벽 방 끝에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여닫이 창문이 달린 넓은 창문이 있었다. 정교하게 장식된 오래된 코너 장식장이 문 너머 벽에 높이 서 있었고 또 다른 장식장이 벽난로 옆 틈을 채우고 있었다. 트렌트가 좀 더 살펴보리라 마음먹은 하루노브의 채색 판화들이 책으로 가득 찬 벽의 빈 곳에 걸려 있었는데 그 책들은 대충 크기가 비슷비슷했으며 한 번도 책장에서 꺼내본 적 없는 듯했다. 고급스러운 장정으로 꾸며진 위대한 영국 소설가, 수필가, 역사학자, 그리고 시인들의 책들이
마치 전투 중 쓰러져 죽은 군대처럼 정렬되어 있었다. 장식장과 탁자처럼 오래된 참나무로 만든 의자 몇 개와 책상 앞에는 현대식 안락의자와 회전식 의자가 있었다. 방 내부는 고급스러웠지만 휑한 느낌이 있었다. 유일하게 휴대할 수 있는 물건은 탁자 위에 놓인 멋진 푸른색 도자기 그릇과 벽난로 선반 위의 시계, 시가 상자 몇 개, 그리고 책상 위에 이동식 전화기뿐이었다. 시신을 봤나? 트렌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시신이 놓여있던 장소도요. 이 사건의 첫인상이 나를 좀 혼란스럽게 하네. 형사가 말했다. 이 근처에서는 드문 일이긴 하지만 노숙자가 벌인 단순 강도 살인일 거로 생각했어. 하지만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네. 아마 자네도 눈치챘을 거야. 우선 그 남자는 저택과 가까운 자기 사유지에서 총에 맞았어. 그런데 절도의 흔적은 전혀 없지. 게다가 시신도 털리지 않았고. 몇 가지 사실만 아니면 자살로 보기에 딱 좋은 사건이야. 또 한 가지. 한 달쯤 전부터 맨더슨의 정신이 조금 이상한 상태였다고 하네. 자네도 이미 알겠지만 그와 아내 사이에 문제가 있었어. 하인들은 그가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는 변했다고 느꼈고 지난 한 주 동안은 그녀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 모두 그가 완전히 달라졌고 이유는 모르지만 우울하고 말이 없어졌다고 했네. 옆에서 지켜보던 하녀는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했어. 물론 일이 벌어진 뒤엔 항상 뭔가 그런 기미가 있었다고 기억하고는 하지. 어쨌든 집안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네. 그러니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하지. 그런데 자넨 자살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트렌트? 제가 아는 한 모든 사실이 극단적 선택을 부정하고 있어요. 트렌트가 창가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으며 대답했다. 우선 무기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저도 당신도 찾았지만 시신이 있던 주변에는 총기 흔적이 없었죠. 둘째, 손목에 난 상처들, 새로 긁힌 자국과 멍은 누군가와 몸싸움을 했다는 증거로 볼 수밖에 없어요. 셋째, 자기 눈을 싸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호텔 매니저에게 들은 또 다른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가장 이상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맨더스는 외출하기 전에 옷을 완벽하게 차려입었는데 틀니를 깜빡했답니다. 단정한 시신으로 보이려고 옷을 다 갖춰 입고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이 틀니를 깜빡할 수 있을까요? 그 마지막 얘기는 생각 못했어. 머츠가 인정했다. 일리가 있군. 하지만 이미 파악한 사실들로 밀어볼 때 극단적인 선택일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 오늘 아침 이 집안에 단서가 있을까 찾아보고 있었는데 자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 맞습니다. 이 사건은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머치, 우리 힘을 합쳐봅시다. 우선 이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자세로 시작하죠. 들어보세요. 제가 누구를 의심하는지 알려드리죠. 우선 맨더슨 부인이에요. 그리고 2명의 비서도 의심스럽죠. 누가 더 수상한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집사와 가정부도 의심하고 다른 하인들도, 특히 구두닦이 소년도 의심합니다. 그런데 하인은 모두 몇 명이죠? 얼마가 됐든 모두 의심스럽지만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야. 형사가 대답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는 그게 유일하게 안전한 원칙이었고 자네도 나만큼 잘 알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어젯밤과 오늘 이곳 사람들을 충분히 만나봤는데
적어도 몇몇은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해도 될 것 같더군. 자네도 직접 결론을 내릴 테지만 이 집 하인은 집사와 가정부, 요리사, 그리고 다른 3명의 하인이 있어. 그중 1명은 어린 소녀고 운전기사가 1명 있는데 손목이 부러져 멀리 나가 있네. 심부름하는 소녀는 없고. 정원사는요? 그림자같이 음산한 정원사 얘기는 안 하시네요.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은데요, 뭐지? 아, 공정하게 하세요. 규칙위원회에 고발하기 전에요. 정원은 마을에 사는 남자가 관리하고 있어. 그는 일주일에 2번 오지. 그와도 얘기해 봤는데 저택에 마지막으로 온 건 금요일이었어. 그가 더욱 의심스러운데요? 트렌트가 말했다. 이제 저택 자체를 얘기해 볼게요. 제가 제일 처음 하려고 했던 일은 맨더슨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이 방과 그의 침실, 특히 침실을 살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방에 있으니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형사님도 저와 같은 단계를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침실은 조사하셨나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맨더슨과 그 부인의 침실을 조사했어. 거기서는 얻을 게 없더군. 그의 방은 아주 소박하고 텅 비어 있었는데 내가 본 바로는 특별한 흔적은 없었네. 맨더슨은 소박한 삶을 고집했던 것 같아. 하인도 두지 않고 말이야. 옷과 신발을 제외하면 거의 감방 같더군. 내가 본 그대로 남아있을 거야. 하인들 말로는 맨더슨이 어제 아침 몇 시에 나갔는지 모르지만 떠난 상태 그대로라고 하더군. 그 방은 맨더슨 부인의 침실과 연결되어 있는데 부인은 예쁜 물건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날 아침에 그 방을 비웠어. 살해된 남편의 방과 연결된 방에서는 도저히 잘 수 없다고 하인에게 말했다더군.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지. 지금은 빈 침실 중 한 곳에서 지내고 있네. 트렌트가 그의 작은 수첩에 몇 가지 메모를 하며 속으로 웅얼거렸다. 맨더슨 부인을 주목하고 있는 건가 아닌가? 형사 특유의 무뚝뚝한 목소리로 말하는 걸 들으니 내가 그녀를 보지 못한 게 유감이네. 당신은 그녀를 의심하는데 내게 들키기 싫은 건지 아니면 그녀가 무죄라고 확신해서 내가 시간 낭비하는 걸 굳이 막지 않는 건지. 어쨌든 게임의 일부니까 점점 흥미진진해지는군. 트렌트가 머치에게 크게 말했다. 좋아요. 침실은 나중에 보죠. 그런데 이 방은 어때요? 여긴 서재야. 형사가 말했다. 맨더슨은 여기서 글을 쓰고 집에 있을 때는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서 보냈지. 아내와 사이가 틀어진 뒤로는 저녁도 여기서 혼자 보냈고 하인들 말로는 살아있는 맨더슨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도 이 방이야. 트렌트는 일어나 다시 한번 탁자 위에 펼쳐진 서류를 훑어보았다. 대부분 업무 서류와 문서야. 머치가 말했다. 보고서, 투자 설명서, 그런 것들. 사적인 편지도 몇 통 있지만 내가 보기엔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 미국인 비서의 이름은 버너인데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별난 인물이더군. 오늘 아침 나와 함께 이 책상을 살펴봤어. 그는 맨더슨이 협박 편지를 받았는데 그게 살인의 동기라고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그런 흔적은 없었네. 모든 서류를 다 뒤져봤거든. 우리가 발견한 특이한 물건은 상당한 액수의 지폐 뭉치와 원석 다이아몬드가 든 작은 주머니 2개뿐이었어. 나는 버너 씨에게 그것들을 더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고 했네. 맨더슨이 최근에 투자 목적으로 다이아몬드를 사들이기 시작했다고 하더군. 비서에 따르면 그에게 다이아몬드를 모으는 건 새로운 취미였고 꽤 즐거워했다고 했어. 비서들은 어때요? 트렌트가 물었다.
방금 밖에서 말로우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눈이 인상적인 멋진 영국 청년이던데요. 다른 한 명은 미국인이라던데 맨더슨이 왜 영국인 비서를 고용했을까요? 말로 씨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줬지. 미국인 비서는 그의 오른팔 같은 사업 파트너였고 사무실 직원 중 한 명이었어. 말로 씨는 맨더슨의 금융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그 분야는 아는 것도 없다고 했어. 그의 역할은 맨더슨의 말과 자동차, 요트, 스포츠 관련 일정 등을 관리하는 일이었는데 꽤 유용한 존재였을 거야. 많은 돈을 쓰는 업무를 담당했을 거로 생각되네. 반면 미국인 비서는 사무실 업무에만 전념했고 아마 손이 모자랄 정도로 바빴을 거야. 맨더슨이 영국인 비서를 둔 건 단지 맨더슨의 취향 때문이었어. 말로 씨 이전에도 영국인 비서가 여러 명 있었다고 하더군. 취향이라. 대부호를 즐겁게 해주는 일이 꽤 흥미로울 수도 있었겠네요. 물론 맨더슨의 취미는 전적으로 무해한 것들 뿐이었다고 하던데 확실히 말로 씨는 쾌락의 달인 역할은 어울리지 않아 보이던데요.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죠. 그는 수첩을 들여다보았다. 조금 전에 말로는 그가 이 방에서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죠? 그는 침대로 가기 전에 아내와 대화를 나눴어. 그걸 제외하면 이 방에서 마틴이라는 하인이 맨더슨을 마지막으로 봤어. 어젯밤에 그의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신나서 말하더군. 이런 사건은 집안 하인들에게는 최고의 흥미거리니까. 트렌트는 잠시 생각에 잠겨 햇살이 가득한 언덕을 창밖으로 바라보았다. 그가 했던 이야기를 다시 들어도 지루하지 않으시겠어요? 트렌트가 물었다. 머치 형사가 배를 눌렀다. 마른 체격에 말끔히 면도한 중년의 남자가 하인 특유의 품위 있는 태도로 들어왔다. 이분은 트렌트 씨입니다. 맨더슨 부인이 집을 둘러보고 조사하라고 허락했죠. 형사가 설명했다. 그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마틴은 멀찍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트렌트를 신사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트렌트가 진정한 신사인지 알 수 있을 터였다. 집으로 걸어오시는 걸 봤습니다, 선생님. 마틴의 말투는 느리고 또박또박했는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저는 선생님을 최대한 도우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일요일 밤의 상황을 말씀드릴까요? 부탁드립니다. 트렌트는 짐짓 심각한 태도로 말했다. 마틴의 말투가 그의 유머 감각을 자극했지만 트렌트는 애써 표정을 감췄다. 제가 마지막으로 맨더슨 씨를 본 건 아니요. 아직 그 얘기는 말고요. 트렌트가 조용히 제지했다. 그날 저녁, 그러니까 식사 이후 그와 관련된 모든 걸 말해주세요. 사소한 부분까지 최대한 기억해서요. 저녁 식사 후 말씀입니까, 선생님? 네, 기억나는 건 저녁 식사 후 맨더슨 주인과 말로 씨가 과수원길을 오가며 대화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뒷문으로 들어올 때 맨더슨 주인이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기억나는 대로라면 해리스가 거기 있다면 1분 1초가 중요하니 바로 출발해.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라고 했습니다. 말로 씨는 알겠습니다. 이 옷만 갈아입고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대화는 제가 식품 저장고 창문을 지나가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후 말로 씨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맨더슨 주인은
서재로 들어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아침에 우편 집배원에게 줄 편지를 건네주며 말로 씨와 달빛 드라이브를 가기로 했으니 제게 깨어 있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흥미롭네요. 트렌트가 말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말을 떠올리고 달빛 드라이브는 저를 속이기 위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몇 시쯤이었죠? 10시쯤이었을 겁니다, 선생님. 그 후 맨더슨 주인은 말로 씨가 내려와 자동차를 준비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 다음 부인이 계신 응접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나요? 마틴이 코끝을 내려다보며 살짝 거만하게 말했다. 저에게 질문하신다면 선생님, 올해 이 집으로 온 후로 맨더슨 주인이 응접실에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녁에는 늘 서재에만 계셨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그는 부인과 몇 분밖에 머물지 않았고 이후 말로 씨와 바로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는 걸 직접 보셨나요? 예, 선생님. 그들은 브릿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맨더슨 씨를 다시 보셨습니까? 1시간쯤 후 서재에서요. 그때가 11시 15분쯤이었을 겁니다. 교회에서 11시를 알리는 종소리를 들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 귀가 특히 예민해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들었습니다, 선생님. 맨더슨 씨가 벨을 눌러 당신을 불렀군요. 서재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맨더슨 주인은 잔장에서 꺼낸 위스키와 탄산수, 그리고 잔을 꺼내놓았습니다, 선생님. 트렌트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묻고 싶습니다, 마틴. 솔직히 말해주세요. 맨더슨 씨가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었나요? 이건 무례한 호기심에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세요.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묻는 겁니다. 선생님. 마틴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이미 형사님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는데 추조할 이유는 없습니다. 맨더슨 주인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놀라울 정도로 절제하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4년간 그를 모시는 동안 저는 한두 잔의 와인, 아주 드물게 점심때와 자기 전에 위스키와 소다를 마시는 것 외에는 술 드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습관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침에 보면 잔에 소다수만 조금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고 위스키를 섞어 마시던 날도 있었지만 많이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음료를 까다롭게 고르지 않았고 보통 소다를 선호했죠. 개인적으로 미네랄 음료를 좋아해서 권해본 적도 있지만 그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잔장에 음료를 보관하곤 했는데 필요 이상으로 시중드는 걸 싫어하셨기 때문이죠. 저녁 식사 후에는 특별히 부르지 않는 한 절대 그에게 접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언가 요청할 때는 빨리 가져다 드렸는데 혼자 계시는 걸 좋아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필요한 게 없냐고 묻는 것도 싫어하셨죠. 맨더슨 주인의 취향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선생님. 좋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1시 15분쯤 당신을 부른 거죠? 정확히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꽤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별로 긴 대화는 아니었으니까요. 우선
버너 씨가 잠자리에 들었는지 물으셨고, 저는 그가 침실로 올라간 지 꽤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맨더슨 주인은 중요한 전화가 올 수 있으니 12시 30분까지 누군가 깨어있길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말로 씨가 본인을 대신해 자동차를 타고 사우샘프턴에 갔으니 그 일을 제게 맡기고 전화가 오면 내용을 받아 적고 당신을 깨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소다수 사이펀을 주문하셨죠. 그게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에게서 특별히 이상한 점은 못 느끼셨겠죠? 네, 전혀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제가 벨소리를 듣고 들어갔을 때 그는 책상에 앉아 전화기를 들고 어떤 번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게 지시하시면서 계속 전화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제가 사이펀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는 전화로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는 게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선생님. 누가 어떤 호텔에 있다는 이야기였는데 저에게는 별로 흥미로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이펀을 탁자에 놓고 바로 나왔기 때문에 방에 머문 시간은 아주 짧았습니다. 다만 문을 닫을 때 들은 말은 그가 호텔에 없는 게 확실한가?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그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나요? 아닙니다, 선생님. 조금 뒤 11시 30분쯤 제가 식품 저장실에서 문을 살짝 열어둔 채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맨더슨 주인이 침실로 올라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서재 창문을 닫으러 갔고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트렌트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전화를 기다리면서 잠시라도 졸거나 하진 않으셨죠? 트렌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전혀요, 선생님. 저는 그 시간대에는 잠이 없습니다. 특히 바닷가 근처에서는 잠이 얕아서 보통 자정쯤까지 침대에서 책을 읽곤 합니다. 전화가 오긴 했나요? 아니요, 선생님. 그렇군요. 요즘처럼 더운 밤에는 창문을 열어둔 채 주무시겠죠? 밤에는 절대 닫지 않습니다, 선생님. 트렌트는 마지막으로 메모를 추가하고 그가 적어둔 내용을 신중히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방 안을 몇 번 오가다가 마튼 앞에 멈추어 섰다. 모든 것이 아주 평범하고 단순해 보이네요. 트렌트가 말했다. 몇 가지 세부적인 사항만 명확히 하고 싶은데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서재 창문을 닫으셨다고 했는데 어느 창문이었나요? 프랑스 창문입니다, 선생님. 하루 종일 열려 있었죠. 문 맞은편 창문은 거의 열지 않았습니다. 그럼 커튼은요? 누군가 집 밖에서 방 안을 볼 수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쉽게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선생님. 정원 쪽으로 들어왔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거예요. 더운 날씨에는 커튼을 치지 않으니까요. 맨더슨 주인은 밤이면 자주 문턱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어둠을 바라보곤 하셨죠. 하지만 용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를 만나기 위해 그쪽으로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씀해 주세요. 귀가 아주 밝다고 하셨는데 저녁 식사 후 맨더슨 씨가 정원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죠? 그럼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다녀온 뒤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도 들으셨나요? 마틴이 잠시 침묵했다.
지금 말씀하시니 기억이 납니다만 듣지 못했습니다. 이 방에서 벨이 울린 게 그가 돌아왔다는 걸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정문으로 들어왔다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문 여는 소리도 들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는 창문으로 들어온 것 같더군요. 그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덧붙였다. 보통 맨더슨 주인은 정문으로 들어와서 복도에 모자와 코트를 걸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날은 전화를 급히 써야 해서 잔디밭을 가로질러 곧장 창문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러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는 모자를 쓰고 있었고 외투는 탁자 끝에 벗어두었습니다. 지시를 내릴 때는 단호하고 간결했는데 바쁠 때는 항상 그런 식이었죠. 맨더슨 주인은 정말 성급한 분이셨어요. 열정적이고 추진력 있는 사람이었죠. 아, 바빠 보였군요. 하지만 조금 전엔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마틴의 얼굴에 잠시 쓸쓸한 미소가 스쳤다. 그 말씀을 들으니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선생님은 맨더슨 주인을 잘 모르셨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분이 그렇게 행동하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죠. 저도 익숙해지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가만히 앉아 시가를 피우며 생각하거나 책을 읽거나 아니면 1시간 이상 글을 쓰고 받아쓰기를 시키고 전보를 보내셨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여러 일을 동시에 하셨습니다. 급히 전화 통화를 해야 했다면 평소에도 서두르셨습니다. 트렌트는 형사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도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응답했다. 트렌트의 질문을 이해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머치 형사는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다. 그러니까 당신은 열린 창가 옆에서 불을 켜고 술을 탁자 위에 둔 채로 전화하는 맨더슨 씨를 두고 나온 거군요. 맞습니다, 머치 형사님. 마틴의 태도는 형사의 질문에 답할 때 미묘하게 달라졌는데 이 변화가 트렌트의 관찰력을 자극했다. 그러나 곧 이어진 형사의 질문에 다시 집중했다. 그 술 말인데요. 맨더슨 씨는 가끔 잠들기 전에 위스키를 마셨다고 했는데 그날 밤에는 마셨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하인 중 한 명이 유리잔도 평소처럼 씻었을 겁니다. 그날 저녁에 디켄더는 거의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채워 넣었었고 새 사이펀을 가져올 때 습관적으로 확인했는데 충분한 양이 있었습니다. 형사는 모퉁이 장식장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그는 유리로 만든 디켄더를 하나 꺼내 마틴 앞 탁자에 놓았다. 이것보다 더 차 있었나요? 형사가 조용히 물었다. 오늘 아침 이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디켄더는 절반 이상 비어 있었다. 처음으로 마틴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는 디켄더를 재빨리 집어들고 눈앞에서 기울이며 확인한 뒤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이후로 거의 반병 가까이 줄어들었군요. 그게 바로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집안에 누군가 손댈 사람이 있나요? 트렌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말도 안 됩니다. 마틴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이건 믿기 힘든 일입니다.
맨더슨 주인을 모시면서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자 하인들은 절대 손대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술이 필요하면 디켄더를 건드리지 않고 제가 직접 따라서 마실 수 있습니다. 그는 다시 디켄더를 집어들고 무심히 들여다보았다. 형사는 마치 자기 작품을 감상하는 장인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트렌트는 수첩의 새 페이지를 펴고 연필을 가볍게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물었다. 그날 밤 맨더슨 씨가 저녁 식사를 위해 옷을 차려입었나요? 물론입니다, 선생님. 그는 덕시도 차림이었는데 저녁 식사 때 집에서 주로 입으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보았을 때도 그 옷을 입고 있었나요? 재킷만 빼고요, 선생님. 저녁 식사 후 서재에서 시간을 보내실 때면 재킷을 벗고 오래된 사냥용 재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밝은색 트위드였는데 무늬가 영국 사람들 취향에는 조금 요란해 보였을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도 그 재킷을 입고 있으셨습니다. 여기 이 장식장에 걸어두곤 했죠. 마트는 장식장 문을 열며 말했다. 낚싯대 같은 물건과 함께 두셔서 저녁 식사 후에 굳이 위층으로 올라가지 않고도 바로 갈아입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턱시도 재킷도 장식장에 넣어두었겠군요. 예, 선생님. 가정부가 아침에 위층으로 올려놓곤 했습니다. 아침에 말이죠. 트렌트가 천천히 되풀이했다. 아침 얘기가 나왔으니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을 아는 대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신이 발견된 10시까지 아무도 맨더슨 씨가 실종된 걸 몰랐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그를 깨우거나 뭔가를 가져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별도의 침실을 사용했거든요. 보통 8시쯤 일어나 욕실에 다녀오고 9시 전에 내려오셨습니다. 하지만 9시나 10시까지 주무실 때도 있었습니다. 맨더슨 부인은 항상 7시에 깨웠고 가정부가 차를 갖다 드렸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부인은 평소처럼 8시쯤 개인 응접실에서 아침을 드셨고 모두 맨더슨 주인이 아직 침실에 계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에반스가 달려와 끔찍한 소식을 전할 때까지는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전에 현관문을 잠갔다고 하셨죠? 그게 전부인가요? 현관문은, 예, 선생님, 잠갔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하지만 뒷문 2개는 잠갔고 1층 창문도 모두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보니 모두 제가 잠근 그대로였습니다. 그대로였군요. 또 한 가지, 아마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시신이 발견됐을 때 입고 있던 옷이 맨더슨 씨가 그날 입었을 만한 옷이었나요? 마트는 턱을 문질렀다. 처음으로 시신을 봤을 때 정말 놀랐던 게 생각납니다. 처음에는 옷이 왜 이상한지 몰랐는데 곧 알게 되었죠. 입고 있던 칼라는 저녁 정장에만 착용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전날 밤 입었던 셔츠와 모든 걸 그대로 다 입으셨더군요. 단 코트와 조끼, 바지, 갈색 구두, 그리고 파란색 넥타이만 빼고요. 정장은 평소에도 입던 의상이었지만 낮에 입는 셔츠와 소지품을 꺼내 입지 않고 전날 밤 입었던 걸 그대로 입었다는 게 전례 없는 일이었죠. 그가 아침에 얼마나 서둘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트렌트가 말했다. 제가 알고 싶었던 건 이게 다인 것 같네요. 모든 걸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틴, 나중에 더 질문할 게 있으면, 어, 근처에 계시겠죠? 언제든 말씀만 하세요, 선생님. 마틴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방을 나갔다. 트렌트는 안락 의자에 털썩 앉아 길게 숨을 내쉬었다. 마틴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가 말했다. 연극보다 훨씬 재밌어요. 그와 같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없을 거려? 게다가 아주 정직하죠. 악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뭐지, 저 사람을 의심하는 건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를 의심한다고 말한 적 없는데? 형사가 당황하며 말했다. 트렌트, 내가 그를 의심한다고 생각했다면 저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야. 아마도 그랬겠죠. 그는 정말 놀라운 인물이자 훌륭한 예술가예요. 하지만 전혀 예민한 타입은 아닙니다. 뭐지? 당신이 그를 의심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유능한 마틴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형사님. 저는 법 집행관의 심리를 특별히 연구해 왔다는 걸 아셔야 해요. 이 분야는 심각하게 홀대받는 학문 분야죠. 그들은 범죄자들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훨씬 더 어려워요. 제가 그를 신문하는 내내 당신 눈에 수갑이 보였어요. 당신의 입술은 지금 하는 말은 증거로 기록되어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라는 엄청난 말을 꺼내려 했죠. 당신의 태도는 대부분의 사람을 속일 수 있겠지만 저까지 속일 수는 없다고요. 머치 형사는 크게 웃었다. 트렌트의 농담은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일종의 존경의 표시라는 걸 알았기에 기분 좋게 받아들였다. 트렌트, 자네 말이 맞아. 형사가 말했다. 부정할 필요도 없지. 사실 나는 그를 주시하고 있었으니까. 딱히 확실한 건 없지만 이런 사건의 하인들이 얼마나 자주 얽히는지 자네도 잘 알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조용한 타입이야. 윌리엄 러셀경의 하인 사건 기억하지? 주인의 침대에서 살해하고 몇 시간 뒤 침실에 커튼을 거들어 들어갔던 그 조용하고 성실했던 하인 말이야. 집안의 모든 여자를 조사해봤지만 그들 중 용의자가 될 만한 사람은 없었어. 하지만 마트는 쉽게 배제할 수가 없더라고. 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그렇다면 반드시 밝혀내야지. 그만! 트렌트가 말했다. 섣부른 추측은 하지 말자고요. 자, 사실관계로 돌아가죠. 마틴의 진술에 반박할 만한 증거가 있어요? 지금은 없지. 맨더슨이 말로와 차를 타고 떠난 후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는 건 맞는 것 같아. 다음날 아침 방을 청소한 하인에게 물어보니 창문 근처 카펫 위에 자갈 자국이 있었다고 하더군. 그리고 창밖에는 부드러운 새 자갈 위에 발자국이 있었어. 형사는 주머니에서 접이식 자를 꺼내 그 흔적을 가리켰다. 맨더슨이 그날 밤 신었던 신발 자국과 정확히 일치해. 침실 창가 쪽 맨 위 선반에 놓여 있으니 확인해 보라고. 좀 특이한 구두인데 아침에 그 신발을 닦은 소녀가 찾아주더군. 트렌트는 몸을 굽혀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좋아요. 많은 걸 확인했군요, 머치. 훌륭해요. 위스키도 정말 탁월했고요. 핵심을 잘 짚어냈습니다. 앙코르라고 외치고 싶었다니까요. 아무튼 그 부분은 좀 더 생각해봐야겠어요. 이미 생각한 줄 알았는데. 자, 트렌트. 이제 조사를 시작했지만 이런 추리는 어떤가?
강도질을 계획한 두 사람이 있고 마틴이 그들과 내통했다고 가정해보는 거야. 그들은 은식기가 어디에 있는지, 응접실과 다른 곳에 어떤 귀중품이 있는지 알고 있었어. 그들은 집 내부를 지켜보다가 맨더슨이 잠자리에 드는 걸 봤지. 마틴은 창문을 닫으러 와서 일부러 창문을 살짝 열어뒀어. 그리고 12시 30분쯤 잠드는 걸 기다리다가 도서관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위스키를 맛본 거야. 자, 이제 맨더슨이 잠들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그들이 창문을 열 때 소리가 났다고 생각해보자고. 맨더슨은 그 소리를 듣고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일어나 확인하러 나간 거야. 그들이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려던 순간이었겠지. 맨더슨을 발견한 도둑은 도망가고 그는 그들을 따라 창고까지 쫓아가서 한 명을 붙잡고 싸움이 벌어진 거야.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이성을 잃고 맨더슨을 죽여버린 거지. 자, 트렌트. 이제 자네가 내 이론을 반박해보게. 좋습니다. 머치, 당신을 위해서라면. 트렌트가 말했다. 게다가 당신은 이 추리를 전혀 확신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우선 도둑들이 남긴 흔적은 전혀 없고 마틴이 말하길 창문은 아침까지 닫혀 있었다고 했어요. 물론 설득력이 없지만요. 둘째, 집안 사람 누구도 서재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나 맨더슨이 집 안이나 밖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셋째, 맨더슨은 버너와 마틴이 가까이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죠. 넷째, 형사님의 오랜 경험으로 볼 때 한밤중에 도둑을 잡으려 일어난 집주인이 속옷과 셔츠, 칼라와 넥타이, 바지와 조끼, 코트, 양말과 딱딱한 가죽 구두까지 모두 차려입고 게다가 머리까지 손질하고 시계와 체인까지 착용한 걸 본 적 있나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너무 과하게 차려입었다고 생각해요. 아, 그가 유일하게 깜빡한 게 있네요. 틀리. 머치 형사는 몸을 숙이고 손을 맞잡은 채 생각에 잠겼다. 그래, 이런 가설은 도움이 되지 않아. 마침내 그가 말했다. 왜 그가 하인들이 깨기 전에 일어나 옷을 차려입고 집 근처에서 살해당한 채 아침 10시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지 알아내려면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군. 트렌트는 고개를 저었다. 그 마지막 이유로는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어요. 이 분야를 잘 아는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사후 체온 감소와 사후 경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때로는 무고한 사람을 교수대로 보내거나 보낼 뻔했다고 해요. 스톡 박사도 그런 인식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나이든 개업인은 대부분 그렇죠. 스톡 박사가 신문에서 웃음거리가 될 거라는 건 내일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보다 더 확실해요. 그는 시신의 체온과 경직 정도로 사망 시간을 추정할 거예요. 그가 학생 시절에 봤음직한 교과서를 뒤적이며 설명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머치, 들어보세요. 제가 당신의 경력을 망치는 몇 가지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시신이 식는 속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빠르거나 늦춰질 수 있어요. 맨더슨의 시신은 창고 그늘진 쪽에 있는 이슬 맺힌 풀밭에 누워 있었어요. 경직은 만약 맨더슨이 몸싸움 중에 죽었거나 갑작스러운 흥분으로 사망했다면 즉시 굳어질 수 있어요. 특히 두개골 손상의 경우 이런 사례는 많아요. 반대로 사망 후 8시간에서 10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직이 시작될 수도 있죠. 요즘은 사후 경직만으로 교수형에 처할 수는 없어요, 머치. 물론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겠지만요.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만약 맨더슨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활동하는 시간 이후에 총에 맞았다면 그 소리를 들었거나 목격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선 그가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은 시간에
총에 맞았다고 가정하고 추론해야 해요. 사실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깨어있을 때 총을 쏘는 미친놈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총격이 있던 시간을 오전 6시 30분으로 가정해보죠. 맨더스는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었고 마트는 자정 12시 30분까지 깨어 있었어요. 그가 눕자마자 바로 잠들었다고 가정한다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은 대략 6시간 정도예요. 하지만 평소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왜 오전 6시 30분쯤 혹은 그 전에 일어나 옷을 입었는지 이유를 아신다면 말씀해 주세요. 또 귀가 밝은 마틴이나 버너는 왜 맨더슨이 집 안을 돌아다니거나 집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듣지 못했는지도요. 그는 분명히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마치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움직였을 거예요. 뭐지? 당신도 저처럼 이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네. 형사는 동의했다. 그럼 이제 트렌트가 일어서며 말했다. 당신이 생각하는 동안 저는 위층 침실을 살펴볼게요. 어쩌면 제가 위층을 둘러보는 동안 갑자기 모든 걸 설명할 생각이 형사님 머리에 떠오를지도 몰라요. 하지만 트렌트는 갑자기 문가에 멈춰서 몸을 돌려 말했다. 만약 언제라도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옷을 챙겨 입은 사람이 틀니 끼는 걸 잊을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면 여기서 가장 가까운 정신병원에 저를 집어넣어도 이해할게요. 5장 조사 인생을 살다 보면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다. 누구나 가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지 않은가? 뭔가 큰일을 겪을 것 같은 긴장감도 아니고 낙관적인 사람들이 착각하는 긍정도 아니다. 그냥 갑자기 자연스럽게 어떤 좋은 일이 곧 일어날 것 같다는 확신. 마치 풀숲에서 새가 갑자기 훌쩍 날아오르는 것처럼 말이다. 장군은 동이 틀 무렵 그날의 승리를 손에 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고 누군가는 골프장에서 롱퍼팅이 성공할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말이다. 트렌트가 서재를 나와 계단을 오를 때 그는 그런 성공의 확신을 느꼈다. 온갖 추측과 추론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곧 사건이 해결될 거라고 직감하는 듯 했다. 침실은 넓은 카펫이 깔린 복도의 양쪽에 있었으며 복도는 끝에 있는 높은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복도는 집의 길이만큼 이어지다가 폭이 좁아지는 지점에서 직각으로 꺾였는데 그곳에 하인들의 방이 있었다. 그러나 마틴의 방은 없었다. 그의 방은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있는 작은 계단참에 있었다. 트렌트가 그 방을 지나가며 안을 흘끗 들여다보았다. 작고 네모난 방이었으며 깨끗하고 평범했다. 나머지 계단을 오르며 트렌트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벽에 바짝 붙어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디뎠다. 하지만 계단을 오르는 내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계단을 오른 트렌트는 오른쪽 첫 번째 방이 맨더슨의 침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는 곧장 그곳으로 향했다. 문고리와 자물쇠를 조사해봤는데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열쇠의 홈 부분도 특별한 건 없는 듯했다. 그런 다음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이었는데 이상하게도 텅 비어 있었다. 재력가의 세면도구는 매우 단순했으며 모든 게 그날 아침 정원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그대로 남아있었다. 정돈되지 않은 침대 시트와 담요는 좁은 나무 침대 위에 흐트러져 있었고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은 그 위로 밝게 비치고 있었다. 또한 침대 옆에 작고 평범한 탁자 위 얕은 유리 물그릇에 담긴 틀니의 금리에도 햇빛은 반짝였다. 탁자 위에는 철제 촛대가 세워져 있었으며
갈대를 엮어 만든 2개의 의자 위에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걸쳐 있었다. 화장대로 사용된 서랍장 위에는 여러 물건이 어질러 놓은 듯 흩어져 있었다. 트렌트는 탐색하는 눈으로 그것들을 살펴보았다. 그는 또 방 주인이 세수도 하지 않고 면도도 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차렸다. 손가락으로 그릇 안에 틀니를 뒤집어 보며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물건의 존재에 다시 한번 눈살을 찌푸렸다. 햇빛 가득한 어지러운 텅 빈 작은 방은 트렌트에게 으스스한 느낌을 들게 했다. 그는 상상 속에서 해 뜨기 전 조심스럽게 옷을 입으며 두려움 가득 찬 눈으로 아내가 자고 있는 안쪽 문을 힐끔거리는 초췌한 남자의 모습을 떠올렸다. 트렌트는 몸을 떨었고 다시 현실에 집중하기 위해 침대 양쪽 벽에 있는 2개의 키 큰 벽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옷이 들어있었는데 이 방에서 잠을 잤던 남자가 누렸던 몇 안 되는 사치 중 하나였던 게 분명했다. 신발 또한 아낌없이 돈을 쓴 듯했다. 신발은 모두 나무 틀에 끼워져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있었고 벽에 설치된 길고 낮은 2개의 선반 위에 줄지어 놓여 있었다. 부츠는 하나도 없었다. 좋은 가죽 신발을 좋아하는 트렌트는 이 신발들을 둘러보며 감탄 어린 눈길로 살펴보았다. 맨더스는 자신의 작고 잘생긴 발에 자부심을 느꼈던 듯 했다. 신발은 모두 독특한 모양으로 좁고 둥근 앞코에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었고 모두 같은 틀에서 제작된 고급스럽고 정교한 제품인 게 분명했다. 갑자기 그의 시선이 선반 위에 놓인 에나멜 가죽 구두에 멈췄다. 바로 이 구두가 형사가 그에게 위치를 설명해 주었던 맨더슨이 사망 전날 밤에 신었던 신발이었다. 트렌트는 그 구두가 꽤 닳아있음을 알아챘다. 또 최근에 광을 낸 흔적도 보았다. 구두 윗부분에 무언가 트렌트의 주의를 끄는 것이 있었다. 그는 몸을 낮추고 얼굴을 찡그리며 이 구두를 다른 신발들과 비교했다. 그리고 구두를 집어들어 윗부분과 밑창에 맞닿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트렌트는 자기도 모르게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만약 머츠 형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멜로디를 알아챘을 것이다. 자제력 강한 사람들은 흥분을 억누를 때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는 작은 습관이 있다. 머츠 형사는 트렌트가 뭔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을 때 특정한 멜로디를 희미하게 휘파람으로 불곤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비록 그 멜로디가 맨델스존의 무언가 A장조의 첫 악장이라는 건 몰랐지만 말이다. 트렌트는 신발을 뒤집어 줄자로 몇 가지 치수를 재고 밑창을 세밀하게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신발 뒤꿈치와 발등이 만나는 각도에서 희미한 붉은 자갈의 흔적을 발견했다. 트렌트는 신발을 바닥에 내려놓고 손을 뒤로 깍지 낀 채로 창가로 걸어가 여전히 희미한 휘파람을 불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뭔가 깨달았다는 듯 영국인다운 감탄사를 내뱉었다. 그는 다시 선반으로 돌아와 그 위에 놓인 모든 신발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했다. 그런 다음 그는 의자에 있던 옷가지를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본 후 다시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다시 옷장으로 돌아가 조심스럽게 뒤적였다. 화장대 위에 어질러진 물건들도 다시 한번 살펴본 뒤 빈 의자에 앉아 2 손으로 머리를 감싸진 채 한동안 카펫을 응시했다. 마침내 그는 일어나 안쪽 문을 열고 맨더슨 부인의 방으로 들어갔다. 언뜻 봐도 이 큰 방은 부인의 흔적을 지운 것이 분명했다. 여성의 화장대가 있어야 할 모든 물건이 치워져 있었고 침대와 의자, 작은 탁자 위에도 옷가지나 모자, 가방, 상자 같은 것들이 전혀 없었다. 장갑과 베일, 리본과 손수건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야 할 부인의 방은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사용하지 않는 손님방처럼. 그러나 가구와 방 장식에서 독특하지만 까다로운 취향이 드러났다. 트렌트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불행한 결혼 생활로 외로운 생각에 잠겼을 부인이지만 아름다운 색감과 형태를 잘 어우러지게 꾸며 놓은 것을 보면 그녀가 예술적인 안목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적 없는 그녀를 향한 트렌트의 관심이 더욱 커졌고 그녀가 짊어진 고통의 크기를 생각하니 그의 눈썹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먼저 문 맞은편 벽 중앙에 길쭉한 프랑스 창문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철제 난간이 있는 작은 발코니로 나갔다. 아래로는 집 벽과 좁은 화단을 사이에 두고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고 그 끝은 급격한 경사를 이루며 과수원을 향해 뻗어 있었다. 다른 창문은 서재의 정원 입구로 열렸다. 방 안쪽 구석에는 복도로 통하는 두 번째 문이 있었으며 이곳으로 아침마다 하녀가 들어오고 부인이 나가는 데 사용되었다. 트렌트는 침대에 앉아 수첩을 꺼내 이 방과 옆방의 평면도를 빠르게 그렸다. 침대는 서로 연결된 문과 창문 사이 모서리에 놓여 있었고 침대 머리는 맨더슨의 방과 이 방을 나누는 벽에 맞닿아 있었다. 트렌트는 베개를 응시하다가 침대에 누워 열린 문을 통해 옆방을 바라보았다. 조사를 마친 트렌트는 다시 일어나 침대 양옆에 덮개가 씌워진 탁자가 있다고 평면도에 표시했다. 문에서 먼 쪽에 있는 탁자 위에는 구리로 된 우아한 전기 스탠드가 있었고 전선이 벽과 연결되어 있었다. 트렌트는 그것을 곰곰이 살펴보다가 방 안의 다른 조명과 스위치를 살폈다. 스위치는 보통의 집문처럼 문 바로 안쪽 벽에 있었고 그가 침대에 앉은 채로 손이 닿는 거리에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명이 모두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재빨리 맨더슨의 방으로 들어가 벨을 눌렀다. 한 번 더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마틴. 트렌트가 말했다. 집사가 꿋꿋한 자세로 무표정하게 문가에 나타났다. 맨더슨 부인의 하녀와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마틴이 대답했다. 그녀는 어떤 사람인가요? 똑똑한가요? 프랑스인입니다, 선생님. 마틴이 간략히 대답하고 잠시 후 덧붙였다. 물으시니 말씀드리자면 세상 물정을 충분히 아는 여인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천진난만해 보여도 속은 알 수 없다는 거군요. 좋아요. 그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즉시 그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집사가 물러나자 트렌트는 뒷짐을 지고 작은 방을 서성였다. 잠시 후 예상보다 빨리 검은 옷을 입은 작고 단정한 모습의 여인이 들어왔다. 커다란 갈색 눈의 그녀는 트렌트가 잔디밭을 가로지를 때 창문에서 그를 호의적으로 눈여겨보았다. 미스터리 해결사로 알려진 트렌트의 명성은 하인들 사이에서도 대단했으며 그녀는 그가 자기를 불러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극도로 예민한 상태의 그녀는 그에게 마구 이야기를 쏟아내고 싶었다. 하인들에게는 그녀의 이야기가 통하지 않았으며 머치 형사의 공무원 같은 태도는 그녀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트렌트를 멀리서 보았을 때 그는 형사 같은 인상은 아니었고 호감 가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방에 들어섰을 때 본능적으로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아양을 떨거나 농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다정하고 솔직한 태도로 말했다. 저를 부르셨다고요? 제 이름은 셀레스틴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트렌트가 차분하게 말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이겁니다, 셀레스틴. 어제 아침 7시에 당신이 부인에게 차를 가져다 드렸을 때
두 침실 사이에 문이 열려 있었나요? 셀레스틴은 활기를 띠며 말했다. 물론이죠. 그녀는 자기가 좋아하는 영어식 표현으로 말했다.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었고 저는 항상 닫았죠. 하지만 설명이 필요해요. 들어보세요. 제가 저쪽 문으로 마님의 방에 들어가면, 선생님께서 직접 저 방에 들어가 보시면 모든 게 설명될 거예요. 그녀는 문 쪽으로 성큼 다가가더니 트렌트의 팔을 이끌며 큰 침실로 안내했다. 보세요. 저는 이렇게 차례 들고 방에 들어가요. 이렇게요. 하지만 선생님도 보시다시피 저는 맨더슨 주인의 방 안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문은 침대 쪽으로 열리지만 저는 저 아래쪽에서 다가가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그 문을 닫아요. 그게 규칙이죠. 어제도 평소와 같았어요. 저는 옆방을 보지 못했고 부인은 천사처럼 주무시고 계셨고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죠. 저는 문을 닫았어요. 쟁반을 내려놓고 커튼을 열고 세면도구를 준비하고 물러났어요. 이게 다예요. 셀레스트는 숨을 고르며 두 손을 벌렸다. 트렌트는 그녀의 동작과 몸짓을 진지하게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확히 어떻게 된 일인지 알겠군요. 트렌트가 말했다. 고마워요, 셀레스틴. 그러니까 부인이 일어나서 옷을 입고 작은 방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옆방에 맨더슨 씨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군요. 네, 선생님. 아무도 맨더슨 씨를 찾지 않았던 거네요? 좋아요, 셀레스틴. 정말 고마워요. 트렌트는 바깥 침실로 통하는 문을 다시 열었다. 별 말씀을요. 셀레스틴이 작은 방을 가로지르며 말했다. 선생님이 맨더슨 주인을 살해한 범인을 꼭 잡아주세요. 하지만 전 주인이 가엾지 않아요. 그녀는 갑자기 놀라울 정도로 격렬하게 말하며 바깥쪽 문 손잡이를 잡은 채 돌아서며 말했다. 그녀의 작고 까무잡잡한 얼굴이 붉어졌다. 전혀, 절대 가엾지 않아요. 그녀는 외쳤다. 저는 부인을 위해서라면 불 속이라도 뛰어들 거예요. 정말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분이시거든요. 하지만 맨더슨 주인은 우울하고 심통꾼의 무표정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주인이 너무 싫어요.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게 참을 수 없었어요. 그만해요, 셀레스틴. 트렌트가 날카롭게 말했다. 셀레스틴의 독설이 그의 학생 시절의 기억을 불현듯 떠올리게 했다. 이건 좀 너무하군요. 그런 건 마음속에 담아둬요. 정말 경솔한 행동입니다. 만약 아래층에 있는 형사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곤란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먹을 휘두르지도 말아요. 다칩니다. 트렌트의 진지한 눈빛에 셀레스틴이 점차 차분해지는 모습을 보이자 그는 좀 더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맨더슨 씨가 사라진 걸 누구보다 기뻐하는 것 같군요. 의심이 생길 정도로. 맨더슨 씨가 당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은 모양이군요. 맨더슨 주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셀레스틴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정말 안타깝군요. 트렌트가 말했다. 제 생각에 당신은 차 심부름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이 태어난 날 별 하나가 빛났지만 그 별은 강렬하면서도 고요하고 뜨겁고 붉으면서도 차가웠던 모양이네요. 자, 저는 할 일이 있어서 이만. 좋은 하루 되시길. 그런데 당신은 정말 미인이군요. 셀레스틴은 그의 말을 예상치 못한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그 놀라움에 평정을 되찾았다. 그러고는 트렌트에게 반짝이는 눈빛과 미소를 보내고
문을 열고 재빠르게 사라졌다. 트렌트는 작은 침실에 혼자 남아 셀레스틴처럼 강렬한 표현을 한두 마디 내뱉고 마음을 달랜 뒤 다시 그의 문제로 돌아갔다. 그는 한 차례 살펴본 구두를 가져와 방 안에 있는 2개의 의자 중 하나에 올려놓고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러고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말없는 증인을 응시했다. 가끔 그의 입에서 희미한 휘파람이 흘러나왔고 방 안은 조용했다. 열린 창문 너머 나무 사이로 새들이 조용히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때때로 바람이 불어와 창턱에 우거진 덤블잎을 스쳤다. 하지만 방 안에 있는 남자는 생각에 잠긴 채 굳어진 표정으로 꼼짝하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30분 동안 앉아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일어나 구두를 조심스럽게 다시 선반 위에 올려놓고 복도로 나섰다. 복도 건너편에는 2개의 침실 문이 마주보고 있었다. 그는 맞은편 문을 열고 정리되지 않은 침실로 들어갔다. 한쪽 구석에는 지팡이와 낚싯대가 뒤섞여 세워져 있었고 다른 구석에는 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화장대와 벽난로 선반 위에는 파이프, 주머니칼, 연필, 열쇠, 골프공, 오래된 편지들, 사진, 작은 상자, 통조림 등 잡다한 물건이 널려 있었는데 하나도 치우지 못한 것 같았다. 벽에는 파나와 2개의 수채화가 걸려 있었고 옷장 끝에는 액자에 넣은 파나 몇 점이 세워져 있었다. 창문 아래는 신발과 부츠가 줄지어 놓여 있었다. 트렌트는 방을 가로질러 그 신발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줄자를 꺼내 치수를 확인하고는 조용히 휘파람을 불었다. 작업을 마친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방을 우울하게 둘러보았다. 벽난로 선반 위에 놓인 사진들이 그의 시선을 끌었다. 그는 일어나 말로와 맨더슨이 말을 타고 있는 사진을 살펴보았다. 다른 2장의 사진은 알프스의 유명한 봉우리를 찍은 풍경 사진이었다. 또 한 장은 3명의 청년이 찍힌 빛바랜 사진이었는데 그중 창백한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은 맨더슨의 지인으로 보였다. 그들은 16세기 낡고 허름한 군복 차림을 하고 있었다. 또 다른 사진은 위험 있는 노부인의 초상이었는데 말로와 살짝 닮아 있었다. 트렌트는 벽난로 선반 위에 놓인 열린 상자에서 무심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고 사진을 응시했다. 그런 다음 담배 상자 옆에 놓인 납작한 가죽 상자로 시선을 돌렸다. 상자는 쉽게 열렸다. 그 안에는 정교하게 제작된 작고 가벼운 리볼버 한 자루와 20개가량의 탄환이 들어있었다. 손잡이에는 JM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트렌트가 리볼버의 개머리판을 열고 총구를 살펴보고 있을 때 머치 형사가 열린 문으로 들어왔다. 저기 혹시... 머치 형사가 이야기를 시작하더니 트렌트를 보고 말을 멈췄다. 그의 총명한 눈이 살짝 커졌다. 그 리볼버는 누구 거지, 트렌트? 머치 형사가 담담하게 물었다. 이 방의 주인 말로 씨의 것이겠죠. 트렌트는 가벼운 어조로 말하며 이니셜을 가리켰다. 벽난로 위에 그냥 놓여 있던데요? 소형 리볼버로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사용하고 꼼꼼하게 닦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총기는 잘 몰라요. 나는 꽤 알지. 형사가 조용히 대답하며 트렌트가 내민 리볼버를 받아들었다. 총기는 내 전문 분야 중 하나지. 하지만 자네도 알고 있을 거야, 트렌트. 전문가가 아니라도 한 가지는 알 수 있으니까. 그는 리볼버를 다시 상자에 넣어 올려놓고 탄환 하나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조끼주머니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탄환 옆에 놓았다.
그것은 앞부분이 약간 찌그러지고 새로 생긴 듯한 흠집이 있는 작은 납 탄환이었다. 이게 그 총알인가요? 트렌트가 몸을 숙여 탄환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맞아. 형사가 대답했다. 두개골 뒤쪽에 박혀 있었어. 스톡 박사가 1시간 전쯤 꺼내서 지역 경찰에게 넘겼고 그 경찰이 방금 나에게 보낸 거야. 여기 긁힌 흔적은 박사의 도구 때문에 생긴 거고 다른 자국은 총신의 강선이 만든 흔적이지. 바로 이런 총신에서 나온 거야. 그가 리볼버를 가리키며 말했다. 같은 제조사, 같은 구경, 이런 탄한 흔적을 남기는 리볼버는 이거밖에 없어. 상자에 든 리볼버를 사이에 두고 트렌트와 경감은 잠시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트렌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 사건은 뭔가 잘못됐어요. 이건 미친 짓이라고요. 자,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죠. 맨더스는 말로를 차에 태워 사우샘프턴에 보냈어요. 실제로 말로는 그곳으로 갔다가 시신이 발견되고 몇 시간이 지난 어젯밤 늦게 돌아왔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래, 의심의 여지가 없지. 형사가 약간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이제 트렌트가 말을 이었다. 이 세련되고 잘 손질된 리볼버가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하고 있네요. 말로는 사우샘프턴에 가지 않았고 밤중에 집으로 돌아왔으며 맨더슨 부인과 다른 사람은 깨우지 않고 맨더슨을 일으켜 옷을 입고 정원으로 나가도록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범죄 증거가 될 리볼버로 맨더슨을 쏜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와 꼼꼼하게 닦은 후 아무도 깨우지 않고 상자에 넣어 법 집행관들이 찾기 좋은 자리에 두었다. 그런 다음 큰 자동차와 하루 종일 사라졌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다시 나타났다. 그게 몇 시였죠? 밤 9시가 조금 넘었었지. 형사는 여전히 트렌트를 침울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자네 말대로 그 가설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건 맞는데 좀 엉뚱하군. 살인이 벌어졌을 때 말로는 분명 80에서 160km 떨어진 곳에 있었던 건 분명하니까. 그는 진짜 사우샘프턴에 갔다고. 그걸 어떻게 아세요? 어젯밤에 그를 조사하고 진술을 기록했네. 그는 월요일 아침 6시 30분쯤 사우샘프턴에 도착했다고 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트렌트가 격분했다. 그의 진술이 무슨 상관이죠? 저는 당신이 말로가 사우샘프턴에 어떻게 갔는지 알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버치 형사가 웃음을 터뜨렸다. 자네가 그렇게 흥분할 줄 알았지. 형사가 말했다. 그래, 알려주지. 어제 저녁에 도착하자마자 맨더슨 부인과 하인들에게서 대략적인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전신국에 가서 사우샘프턴에 있는 동료에게 전보를 보냈어. 맨더슨은 잠들기 전 아내에게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말로를 사우샘프턴에 보냈다고 했어. 다음날 배를 타고 떠나는 누군가에게서 중요한 정보를 받아오라고 말이야. 그럴듯한 얘기였지만 말로는 이 집안 사람 중 유일하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인물이었어. 그는 밤늦게 차를 타고 돌아왔고 난 즉시 사우샘프턴에 정보를 보내 몇 가지 확인을 요청했네. 오늘 아침 일찍 받은 답신이야. 그는 정보를 트렌트에게 건넸고 트렌트는 메시지를 읽었다. 오늘 아침 6시 30분 베드퍼드 호텔에 도착한 운전자는 본인의 이름을 말로라고 했으며 호텔 차고에 차를 맡기며 맨더슨이 소유자라고 함. 그는 목욕하고 아침 식사를 한 후 외출했으며 나중에 부두에서
해버행 선박에 해리스라는 승객이 있는지 묻고 다니는 것이 목격됨. 배가 정오에 출항할 때까지 물었음. 그 후 호텔에서 다시 목격되었으며 1시 15분쯤 점심을 먹고 곧 차를 타고 떠났음. 해운사에 따르면 해리스라는 이름으로 지난주에 예약되었으나 탑승하지 않았음. 버크 경감. 간단 명료하지? 트렌트가 메시지를 2번 읽은 뒤 다시 형사에게 건네주자 버치 형사가 말했다. 모든 상황이 그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어. 그는 해리스가 늦게라도 나타날까 해서 부두 근처에서 30분쯤 머물다가 산책하듯 돌아와 점심을 먹고 곧바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네. 그는 맨더슨에게 해리스 나타나지 않음, 선박 놓침, 돌아감, 말로 라는 정보를 보냈고 그 정보는 오후에 여기 도착해 사망한 맨더슨의 편지 사이에 보관되어 있었어. 그는 차를 급히 몰아 돌아왔고 도착했을 때는 녹초가 되어 있었지. 마틴에게 맨더슨의 사망 소식을 듣고 거의 기절할 뻔했다더군. 잠도 못 자고 그런 충격을 받은 탓에 어젯밤 내가 그를 조사하러 갔을 때 그는 지쳐 있었지만 진술은 일관됐어. 트렌트는 리볼버를 집어들고 탄창을 빙빙 돌리며 멍하니 바라보았다. 말로가 리볼버와 탄환을 아무렇게나 두고 간 게 맨더슨에게는 불운이었군요. 트렌트는 리볼버를 다시 상자에 넣으며 말했다. 누군가를 유혹하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었을까요? 안 그래요? 버치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리볼버에는 그럴듯한 단서가 많지 않아. 이건 영국에서 꽤 흔한 모델이거든? 미국에서 건너온 건데 요즘 호신용이나 다른 목적으로 리볼버를 사는 사람 중 절반은 이 모델을 구매하니까. 성능도 좋고 허리춤 주머니에 넣어 다니기도 좋지. 이런 리볼버는 악당이든 선량한 사람이든 수천 명이 갖고 있을 거야. 예를 들면... 형사는 무심한 듯 말을 이었다. 맨더슨도 이거랑 똑같은 걸 가지고 있었어. 아래층 책상 서랍에서 찾았고 지금은 내 외투 주머니에 있네. 아하, 그러니까 그 사실을 혼자만 알고 계셨던 거군요. 그렇지. 하지만 자네가 리볼버를 하나 발견했으니까 다른 것도 알려주지. 하지만 말했듯이 우리에게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 집안 사람들은... 그때 두 사람은 화들짝 놀랐고 형사는 갑자기 말을 멈췄다. 반쯤 열린 침실문이 천천히 열렸고 한 남자가 문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열린 상자 안의 리볼버에서 트렌트와 형사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다. 그가 들어오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 두 사람은 동시에 그의 가늘고 긴 발을 바라보았다. 그는 고무 밑창을 댄 테니스화를 신고 있었다. 당신이 버너 씨로군요. 트렌트가 말했다.